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도덕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중세 시대까지 배웠었죠. 이제 드디어 근대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기초는 과연 이성일지 아니면 감정일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철학적인 시점인데요. 우리 이 도덕의 기초 배우기 전에 서양 근대 윤리 사상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기나 길었던 중세 시대에는요, 봉건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 봉건제도는 하나의 피라미드 계급 관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농노와 기사, 제후와 왕으로 이루어진 이 계급에는 주종 관계와 지배 예속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큰 어떤 권력을 쥐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등장을 했던 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네, 여러분, 르네상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르네상스의 의미는 재생 혹은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재생, 부활하고자 했냐면요. 이 그림 속에 있는 아테네 학당에 있는 요 철학자들, 다 언제 철학자들인지 알죠? 선생님이랑 같이 고대 그리스 사상부터 헬레니즘 시대까지 배우면서 여러 학자들을 요 그림 안에서 발견했었어요. 고대 그리스 사상, 그리고 로마 시대의 사상을 다시 부활시켜서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다시 이렇게 사상을 돌리려는 문예 부흥 운동을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문예 부흥 운동이 계속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라는 화가라든지 이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라는 화가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유명한 화가들이요. 이 르네상스 시대에 고대 그리스 사상과 로마 사상을 그림으로 부활시키려고 했던 화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가 계속되면서 16세기에는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종교개혁은 기존에 굉장히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 그리스 도교의 문제점들을 개혁하고자 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중세의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가 조금 더 중시되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하기도 했어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다시 학습지에서 정리하면서 살펴볼게요. 근대 윤리 사상의 등장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등장 배경은 우리 아까 살펴봤던 이 문예 부흥 운동, 다시 말해 르네상스, 문예 부흥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재생과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계속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개성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에 지나치게 신중심적이었던 사고방식을 좀 인간 중심적으로 틀게끔 만드는 가장 큰 기틀이 되었죠.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입니다.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가톨릭의 권위주의적이었던 전통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중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을 중시하게 되면서 자연과학이 크게 발달하게 돼요. 기존의 신학적 세계관 대신에 자연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 자연을 단순히 신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했던 신학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그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자연 철학 있죠? 이 자연 철학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자연 과학의 시점에서 탐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고대 중세를 지나서 기나 길었던 중세가 이제 막을 내리고 근대에는요 좀 더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에 집중해서 사고를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커졌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 중심적 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중세의 신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고 도덕의 진리와 근거를요 인간으로부터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중세 시대에는 도덕과 진리의 근거를 무조건 신에게서 찾았죠. 신이 우리에게 선을 주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간으로부터 도덕과 진리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이 인간의 이성과 감정 둘 중에 어디로부터 찾을 것이냐?
라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이성주의와 감정주의라는 학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윤리학에서. 그다음에 객관적 지식의 성립 과정을 다루는 인식론과 동시에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탐구하려는 윤리학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식론과 윤리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인식론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합리론, 두 번째는 경험론이에요. 합리론은 이성의 도덕 원리가 기초에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경험론은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사례들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죠. 합리론은 이성에 기초한 원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충분히 원리를 추론해낼 수 있다고 보았고요. 이 추론해낸 지식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합리론 같은 경우에는 연역법적인 진리 탐구 방법을 추구하고요.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귀납법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자, 합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의 이성에 이미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성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진리는 우리 이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경험론에서는 인간의 이런 이성적인 추론 능력이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나열했을 때 이 공통된 원리들을 충분히 추출해낼 수 있고,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는 방식을 귀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연역법은요, 하나의 원리에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해내려고 생각했다면, 이제 귀납법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의 진리를 얻어내려고 봤던 것이죠. 이 합리론은요, 윤리학에서는 이성주의 윤리로 계승이 되고요. 경험론은 감정주의 윤리로 계승이 됩니다. 따라서 이성주의 윤리는 이성을 중심적으로 해서 도덕의 기초를 찾고자 했고, 감정주의는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통해서 도덕의 기초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도덕은 어디에 기초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도덕을 인식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원리는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가 될까요? 자, 밑에서 도덕적인 삶과 이성부터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성주의 윤리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의 이성주의적이었던 윤리학은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리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합리론이라는 건 지식과 사유의 토대가 인간의 이성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죠.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데카르트가 있어요. 이 데카르트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습니다. 이 데카르트는요, 이성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만이 확실하고 참된 지식이라고 보았어요. 수학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증명을 굉장히 중시했겠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원리가 있고 이를 증명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연역법적 진리 추구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성적인 추론의 토대가 되는 확실한 원리를 찾고자 했는데요. 이 방법을 바로 방법적 회의라고 합니다. 방법적 회의는 그냥 일반적인 회의론과는 달라요. 단순한 회의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방법적 회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변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볼게요.
확실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번 의심을 해봤대요. 데카르트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의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단 하나 내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생각,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즉, 반법적 회의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보는 회의론과는 달리 단 하나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고 보았고, 그게 바로 생각, 의심하고 있는 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학의 제1원리를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죠?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명언인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존재함을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론은요, 우리의 이성 안에 모든 지식과 사유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고, 즉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원리를 추론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연역법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방법적 회의입니다. 자, 이런 이성주의적인 합리론을 이야기했던 데카르트를 계승한 스피노자는 어떤 윤리학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요, 신이 곧 자연 그 자체를 그 자연 그 자체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신은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원인이 돼요. 그래서 신은요,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일한 실체라는 건 신 말고는 다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실체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자연은요, 자연의 개별적인 사물들, 즉 인간을 포함하겠죠. 하나의 실체가 보여주는 이 하나의 실체는 신이겠죠, 신. 이 하나의 실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의 양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실체가 아니라 신의 모습을 닮아 있는 한 가지의 양태인 것이지요. 하나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요, 아이고,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고 보았어요. 스피노자는요, 이 자연이 신 그 자체라고 보았거든요. 신은 자연 그 자체인데, 우리가 중세에서 이야기했던 유일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유일신이 아니고 그냥 자연 그 자체일 뿐이고요. 신은 스스로가 자연의 존재 원인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우주, 자연은요, 유일한 실체예요. 그럼 이 자연의 개별적인 사물들, 즉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 하나의 실체, 신이자 자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의 양태인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요, 신의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고 봅니다. 즉, 자연은 스토아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자연적인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법칙에 따라서 굴러가는 기계일 뿐이라고 본 거죠. 이걸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스피노자는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신은 곧 자연이고 이를 범신론이라고 부르고요. 곧 자연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이며 우리 개별적인 사물들,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들은 전부 이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양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을 닮은 실체다라고 이야기한 경우 이건 틀린 선택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연은 신의 법칙, 신의 질서대로 굴러가는데요. 이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자, 따라서요, 이 기계는요, 정해진 법칙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필연적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의 필연적 관계로 연결됩니다. 선생님, 필연은 우연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즉,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바로 필연론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기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처럼 흘러가는 이 필연적인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이 필연성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의 실제가 보여주는 양태잖아요. 즉, 신과 자연의 한 가지 모습일 뿐이에요. 양태일 뿐이기 때문에 이 필연성은 자연의 본성이자 즉 인간의 본성인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필연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갖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네, 특이한 주장이기도 하죠. 인간이 이 운명,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아래 내용 바로 연결해서 그래서 인간은요, 자연의 일부 자연의 양태로서 자연 법칙에 따라 살면서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즉, 이 정해진 필연적인 기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보존을 위해서, 즉, 기쁨을 느끼고 행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 속에서 산다고 해서 인간이 자신의 행복이나 기쁨마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유의지가 없더라도 우리는 자기의 보존, 생명을 잘 보존하면서 어디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인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기쁨을 느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자기 보존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기쁨과 같은 감정을요, 스피노자는 능동적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보존을 방해하고 감소하거나 저해하는 슬픔과 같은 감정은요, 수동적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수동적 감정을 다른 말로 정념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수동적 감정과 능동적 감정 중에 스피노자가 더 많이 추구해야 한다고 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능동적 감정이겠죠. 이성주의자였던 스피노자는요, 이렇게 자기 보존을 감소하거나 저해하는 슬픔과 같은 정념을 모두 없애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피노자의 감정론인데요. 이성주의자이면서도 이렇게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들, 기계론적으로 흘러가는 이 법칙들에 따라 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린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 감정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올바른 삶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요. 스피노자는요. 일단 위에서 이야기했던 정념, 수동적 감정의 예속으로부터, 예속은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거나 속박할 수 있는 이런 정념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이성인 거죠. 이 이성을 온전히 사용해서 사물의 원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사물의 원인과 질서가 뭘까요? 그쵸. 필연성이 되겠죠. 필연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이 기계론적인 자연 법칙들을 인식했을 때, 이성으로 온전히 인식했을 때 우리는 정념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스토아파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선생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주기가 참 어렵네요. 교실에서보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착각했을 때, 우리는 그 외부의 환경들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건 나의 과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함부로 조정할 수 없듯이,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고, 나의 과제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이성적으로 잘 조절하는 일 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공포나 슬픔이나 불안이나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 외부의 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든지 나를 괴롭히는 하나의 사건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나의 자유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일 뿐인 거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으로 나의 내면적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 인식했을 때, 이런 사물의 원인과 질서를 모두 인식했을 때 우리는 불안과 슬픔, 혼란, 고통이라는 정념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다만 감정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능동적인 감정들은 그렇게 나쁜 감정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우리는 감정을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를 배제하는 삶은 너무나도 둔감하고 약간 인간답지 못한 삶일 수도 있어요. 이 능동적인 감정을 느끼려면 자기 보존을 증대하거나 촉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런 수동적인 감정들을 없애야겠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외부의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마음을 이성으로 잘 조절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성을 온전히 사용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성적인 관조를 통해 안 좋은 감정들, 수동적인 정념들, 감정들을 올바르게 조절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성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을 어떻게 제시했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과적인 필연성을 일단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외부의 사건들, 외부의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들은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내 과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린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마음은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면 나는 거기에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게 돼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 행동을 조절하는 억지스러운 현상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과 자유가 찾아오게 되죠. 이런 상태를 자유인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일신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스피노자는 범신론이잖아요. 신은 자연 그 자체예요. 자연 그 자체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 활동 자체가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스피노자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지복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지복.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관조라는 건요, 이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자연이 기계적으로 흘러감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는 활동을 우리가 관조라고 하거든요. 이성적으로 이 기계론적인 법칙들을 관조하고 나의 내면에 신경을 써서 능동적인 감정을 통해 우리가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게 이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제 자유의지를 갖는 게 불가능하다라든지 이런 감정론을 이야기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감정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능동적인 감정을 긍정했다든지 하는 특이점들은 좀 스토아와 구분돼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영향을 보면요. 이 스피노자가 도덕의 근거를 이성으로부터 찾는다는 점에서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칸트의 윤리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피노자의 원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일단은 데카르트,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영향을 준 인식론, 즉 데카르트의 합리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요, 일반적인 회의론과는 달리, 즉 모든 것을 거짓으로 치부해 버리는 회의론과는 달리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했던 그 방법이죠. 나는 이제부터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보아 던져버림으로써 모든 것들을 지금 의심하겠다는 얘기예요.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원리가 내 생각 속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 아까 전에 이성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만이 확실한데 그 토대가 되는 확실한 원리를 찾고자 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한번 의심해 봤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은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명한 명언이 이제 나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이미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갖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문장만 봐도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스피노자의 최고선을 볼게요.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도 최고선은 아마 신일 것이고요. 이 신은 곧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이 자연의 특징은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기계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요,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래요.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이었죠. 자, 오로지 이것에 인간의 최상의 행복, 즉, 완전한 행복인 지복이 존재한다. 지복이란 신의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성을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신의 속성,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생기는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학습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성을 온전히 사용한다는 것은 곧 신의 인과적 필연성을 인식해서 정념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내용이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스피노자의 자유의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유의지는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스피노자에게는 없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정신 안에는 절대적이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신은 이것 또는 저것을 의지하도록 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이 원인이 바로 신이자 자연이겠죠. 자,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식으로 무한히 진행된다. 즉,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서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피노자의 올바른 삶 보면요. 무지한 자는 외부의 원인들 때문에 이리 동요하고 저리 동요한대요. 자, 외부의 원인들은요,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필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인 것이죠. 결코 정신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과 사물을 인식하는 것처럼 살게 돼요. 그리고 외부의 존재로부터 받는 작용을 멈추는 순간 즉시 존재하기를 멈추게 돼요. 이에 반해 현명한 자는요, 정신이 거의 동요하지 않는데요. 자신과 사물의 영원의 필연성에 따라서 인식을 하게 돼요. 이성을 완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존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정신의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정신의 참다운 만족이라는 건 행복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필연성을 인식하게 되면 안 좋은 정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능동적인 감정, 즉 행동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들만 누리게 되기 때문에 정신의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원문들입니다. 자, 이 문장들을 읽고 스피노자인 걸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선생님이 아까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사진 보여주는 걸 깜빡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초상화가 데카르트의 초상화고요. 오른쪽에 있는 초상화가 바로 스피노자의 초상화입니다. 둘 다 약간 어두운 분위기에서 찍기도 했고 머리도 좀 이렇게 풀어 헤치고 있죠. 자,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스피노자가 이성주의적 윤리학으로 계승했다는 점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에는 경험론과 감정주의적 윤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초상화는요. 베이컨, 먹는 베이컨 아니고요. 프랑시스 베이컨의 초상화고 오른쪽은요. 데이비드 흉의 초상화입니다. 베이컨이 경험론을 이야기했다면 이 흉이 경험론을 계승해서 감정주의적인 윤리를 이야기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흉은요. 공리주의 사상의 모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주의 윤리를 잘 기억해 두면 공리주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경험론 사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는 도덕적인 삶과 이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 배울 사상가 윤리학자는 흉이고요. 경험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경험론이라는 건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요. 인간의 이성 안에 있는 원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고 실험해봄으로써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요. 아까 초상화에서 봤던 베이컨이에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진리 탐구 방법인 귀납법을 제시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심리 검사를 한다거나 인문학적으로는 또 자연과학적으로는 어떤 여러 가지 화학 실험이나 생명 실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실험을 하면 다양한 사례들이 이렇게 수집이 될 거예요.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한번 추출을 해보는 거죠. 자, 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추출해낸 이 한 가지의 결론이 진리이자 원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귀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과학 지식의 유용성을 특히나 강조하고요. 베이컨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베이컨이 이 말을 했던 의도는요. 이 아는 것이라는 건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 힘이라는 것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이컨은 미안해요. 다시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과학적인 지식을 여러 가지 감각과 경험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존재야. 그래서 그 능력이 없는 자연을요,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고 덕분에 베이컨의 이야기처럼 자연을 실제로 정복하고 뭔가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자, 이 베이컨은요, 특히 인간이 이성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상들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우상들은요, 아이고, 우상은 인간의 정신이 자연을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왜곡함으로써 나타나는 선입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문제집에서 마땅한 자료를 좀 찾아서 사진 찍어서 가져왔는데요.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이 올바른 지식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 인간의 정신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자연을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또 왜곡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이 우상은 하나의 선입견, 편견 같은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종족의 우상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편견인데요. 새가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는 노래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기분까지 파악하기도 합니다. 새가 울음소리를 내는 거 우리가 노래로 인식하고 기분이 좋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이 새를 인간의 관점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인데요.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생긴 편견입니다. 즉, 우물안 개구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개한테 물려봤는데 개는 위험한 동물이야. 한번 물려본 기억이 있다면 모든 강아지를 전부 다 위험한 동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굴의 우상은 자신의 경험의 동굴 안에 갇혀있는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우상은요. 유언비어나 소문을 믿어서 생기는 편견인데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언어를 잘못된 데 남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잘못된 소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가짜 뉴스가 있겠죠? 코로나 사태로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가짜뉴스 때문에.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은요. 전통이나 권위에 따른 지식을 그대로 수용해서 생긴 편견이에요. 이것 또한 코로나 그 시국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의학 논문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는 이런 현상들도 가짜뉴스와 연결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연구 논문이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연구 논문이라고 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대로 수용해 버린다는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통 의학서에 따라 만든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지식을 권위를 믿고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는 편견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네 가지 우상을 베이컨은요, 인간의 정신이 자연을 그대로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연을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어떤 장자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학습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우리 방금
이 선입견 우상에 대해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휴문 이런 경험론의 인식론을 받아들이고, 모든 지식은 모든 도덕적 지식이나 도덕적 행동에 대한 판단마저도 모두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에 기초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감정 중심 윤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 되는데요. 그래서 흉이 이런 말을 해요. 도덕성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기 이전에 우린 범죄를 보고 나면 약간 안 좋은 감정이 들어요. 그쵸? 범죄 현장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범죄를 재현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걸 판단하기 이전에 감정적으로 기분 나쁨을 느껴요. 그쵸?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의 감정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현장을 보거나 정말 너무 선해서 보고만 있어도 훈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는 감정적으로 뭔가 기쁨이나 보람됨이나 뿌듯함이나 혹은 닮고 싶다는 어떤 시인의 감정들, 인정하는 감정들이 드는데요. 그 감정만으로도 우리는 그 행동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흉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구별의 기준으로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인의 감정은 어떤 행동이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 즉 오름이나 인정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이걸 시인의 감정이라고 해요. 시인이라는 건 옳을 시자에 우리 인정하다 할 때 그 인이거든요. 그래서 옳고 인정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 그 행동이 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 행동은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도 유용한 행동이니까요.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던 베이컨과 담게도 흉은요, 이런 도덕적 감정들이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유용하다고 본 거예요. 경험론의 영향을 받은 게 또 여기서도 드러나죠. 두 번째는요, 부인의 감정이겠죠, 부인. 부인은요, 안일부, 그르다라는 의미와 불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어떤 행동이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 즉, 그름, 불인정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이것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행동은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유용하지 못한 행동이겠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고요. 선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에 굉장히 유용해요. 하지만 범죄는요, 우리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악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편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공리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공감론인데요. 이런 감정을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만 느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사회적 보편적으로 이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요,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지 않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라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흉은요,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하나만 적을게요. 우리가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게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 공감론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연쇄 살인범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감 무능력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폭행으로 혹은 살인으로 절도로 고통받을 걸 알게 되면 그 감정을 우린 똑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거든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근데 공감을 느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고통에 이입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감정 중심 윤리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성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긴 하잖아요. 휴는요, 이 이성은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어떤 동기가 생겼어요. 아,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유용한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동기가 생겼을 때 그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 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정을 위한 도구적 역할일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돕도록 하는 동기에는 우리의 동정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길가에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동정심이 들어서 아, 이를 도와줘야겠다라는 어떤 동기가 생겼어요. 감정적으로. 그쵸? 그러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 주는 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119에 전화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지 않는 이상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런 내용을 배우고 이런 동정 같은 동기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성은요, 이 감정을 실천하는 데 도와주는 수단을 가르쳐주는 노예일 뿐이며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감정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성은 감정의 노예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성의 역할을 이전에 스피노자보다는 굉장히 하찮게 봤다는 점, 도구적으로만 봤다는 점. 영향과 의의를 한번 볼까요? 영향은요, 사회적 행복에 유용한 행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요, 공리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에피쿠르스에서 봤던 쾌락주의, 즉 인간은 쾌락을 느끼고 고통을 피하려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어떤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의 역할은 굉장히 적다고 이야기하는 그 쾌락주의 있죠. 그죠? 이성을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그 쾌락주의를 이어받게 돼요, 공리주의가. 근데 나의 쾌락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느끼는 쾌락을 공감해서 모든 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유용한 행동을 하려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끌어내려는 공리주의의 사상적인 뿌리가 될 수 있는 게 휴인 거죠. 자, 그 다음 휴는요, 경험론을 계승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식을 부정해요. 스피노자가 아니라 소피스트들처럼요. 절대적 지식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나중에 실용주의 윤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이성주의자들은 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지만 경험론자들은요, 우리가 경험으로 얻은 이 사례들에서 공통된 원리들을 추출하기 때문에요, 과학적인 사고에서는요, 단 하나의 변수만 있어도 이 원리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지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실용주의적인 윤리 사상에 영향을 주는데, 실용주의는 우리가 가지는 이 지식은 어쨌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공부 과목들 중에서 실용적인 게 있고 실용적이지 않은 게 있는데,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즉 지식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실용주의 사상에 이런 경험론적인 입장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밑에서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도 베이컨의 귀납법 먼저 볼 건데요. 지금까지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독단을 휘두르고,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람은요, 개미처럼 오로지 자료를 모아서 사용하고 독단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거미처럼 자신의 속을 풀어내서 집을 짓는데요. 하지만 꿀벌은 중용을 취하죠. 참된 학문은 이와 비슷하대요. 참된 학문은요,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요 재료들을 지성의 힘으로
조정하고 종합해서 공통된 부분들만 추출해서 하나의 진리, 원리를 만들어내는 지성의 힘으로 변화 소화해야 된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귀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슈메의 사상 두 가지 볼게요. 첫 번째, 도덕적 기초로서의 공감인데요. 모든 사람의 정신은 그 느낌이나 작용에서 비슷하대. 우린 다 비슷하대요. 어떤 다른 사람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에 의해 자극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즉, 개인만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에 의해서 자극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조율된 현들 가운데 악기의 현들 있죠. 하나의 운동이 나머지 현들에게 전달되듯이 모든 감정 정념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아간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 상응하는 운동을 불러일으킨대요. 이 감정의 움직임이 곧 공감이 되겠죠. 어떤 사람의 목소리나 몸짓에서 내가 그의 고통의 결과를 봤다면 그 볼 때 나의 마음은 즉시 이런 결과들로부터 어떤 원인으로 옮아가서 그 자리에서 고통의 감정을 그때 그 자체로 전환될 정도로 고통의 관념을 형성한대요. 즉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똑같이 고통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이 과정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흉에게 있어서 이성의 역할은요. 도덕이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는 없대요.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입증했듯 이성은 홀로 그와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없어요. 도덕은 어떤 행동을 일으키거나 억제하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성은 전혀 힘이 없어요.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는 것이 더욱 적절하대요. 즉,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 감정의 움직임이 필요해요. 우리의 이성은요,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이 감정이 좀 동요되면 그게 실천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수단, 방법들을 그냥 이성이 알려줄 수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이성은 노예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도덕의 기초가 이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스피노자, 그리고 도덕의 기초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했던 흉까지 배우게 됐고요. 이 흉과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영향을 준 인식론으로 합리론자인 데카르트와 경험론자인 베이컨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서양 근대 윤리 사상이 발전을 하게 되는 아주 초기의 사상을 알아봤는데요. 근대 사상이 정말 번창했을 때 우리 나중에 배울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상의 어떤 기초로 보시면 되고요. 이 의무론은 스피노자의 영향을, 공리주의는 휴메의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해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